빗줄기가 도시의 죄악을 씻어내려는 듯 퍼붓는 밤 진실을 쫓는 두 개의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명은 어둠 속에 앉아 빛을 꿰뚫어 보고 다른 한 명은 그 빛이 되어 어둠을 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천재 심리학자와 불굴의 여형사가 엮어가는 피와 땀으로 써내려갈 구원의 서곡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인천의 폐항구는 마치 세상의 끝처럼 황량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빗줄기는 녹슨 컨테이너 박스들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고, 바닥에 고인 웅덩이 위로는 넌사인의 파편 같은 희미한 불빛만이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 거친 빗소리 사이로 났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박민영의 인이어를 타고 흘러들었다. 박 형사님, 심박수가 너무 높습니다. 호흡 조절하세요. 지금 당신은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입니다. 민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비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그녀는 젖은 앞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기며 컨테이너 뒤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검은색 가죽 재킷은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무겁게 늘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 교수님 말은 쉽죠.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놈들이 몇 명인지는 아세요. 한지우는 휠체어에 앉아 모니터 세대가 뿜어내는 푸른 빛을 받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듯 움직였고 화면에는 항구의 도면과 열감지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몸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열감지 센서로 확인된 인원은 총 6명. 무장은 쇠파이프와 강목 수준입니다. 총기류는 감지되지 않아요. 박 형사님의 보비남 실력이라면 3분 안에 제압 가능합니다. 물론 당신이 내 지시를 완벽하게 따른다면 말이죠. 민영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저 재수 없는 말투. 다리가 마비되어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그의 두뇌가 없었다면 그녀는 지금쯤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알겠어요, 파트너. 내 등 뒤나 잘 봐줘요. 민영은 짧게 답하고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목표는 항구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4번 창고였다. 연쇄 살인범 일명 심판자가 그곳에 은신처를 마련했다는 정보는 지훈의 프로파일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그녀가 움직이자마자 무릉덩이가 튀어올랐다. 그 소리에 반응한 덩치 큰 사내 하나가 고개를 돌렸다. 누구냐? 사내의 고함과 동시에 민영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다. 그녀는 빗속을 가르는 제비처럼 날렵하게 도약하여 사내의 목을 두 다리로 휘감았다. 보비남의 대표적인 기술인 돈찬, 즉 목감아치기였다. 민영이 허리를 비틀며 무게중심을 이동시키자 거구의 사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꽝! 육중한 몸뚱이가 진흙탕에 처박히는 소리가 신호탄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5명의 사내들이 일제히 무기를 들고 달려들었다. 3시 방향 쇠파이프 숙여요. 지훈의 목소리가 뇌리에 박히는 순간 민영은 반사적으로 상체를 숙였다. 윙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쇠파이프가 그녀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민영은 그대로 몸을 회전시키며 로우킥으로 상대의 오금을 가격했다. 뚝하는 파열음과 함께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쉴 틈을 주지 않았다. 곧바로 일어서며 팔꿈치로 남자의 턱을 올려쳤다. 빗물과 땀 그리고 튀어오른 핏방울이 공중에서 뒤섞였다. 하지만 적들은 끈질겼다. 2명의 남자가 동시에 양옆에서 덮쳐왔다. 박 형사님, 뒤로 빠지면서 유인해요. 컨테이너 사이 좁은 통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지훈의 지시는 냉철했다. 그는 모니터를 통해 민영이 포위될 위기에 처했음을 간파했다. 민영은 입술을 깨물며 뒷걸음질 쳤다. 진흙 때문에 발이 미끄러웠지만 그녀는 균형을 잃지 않았다. 좁은 컨테이너 사이로 유인된 적들은
긴 무기를 제대로 휘두를 수 없었다. 민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좁은 벽을 타고 뛰어오르며 공중에서 니킥을 날렸다. 선두에 있던 남자의 명치에 정확히 꽂혔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뒤로 밀려나며 뒤따르던 동료들과 엉켜 넘어졌다. 지금입니다. 끝내세요. 지훈의 짧은 명령. 민영은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살인자가 아니었지만 이들은 자비를 베풀 대상도 아니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상대의 손목과 발목 급소를 가격하여 무력화시켰다. 빗속의 난투극은 지훈의 예상대로 정확히 3분 만에 종료되었다. 민영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사내들을 내려다보았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떨어졌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손끝이 떨려왔다. 상황 종료. 4번 창고로 진입합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창고 입구로 향했다. 거대한 철문은 녹이 스우러 흉물스러웠다. 그녀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들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끼익하는 기분 나쁜 금소금이 폐 항구의 정막을 깼다. 창고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민영은 총신에 달린 전술 라이트를 켰다. 먼지가 춤을 추는 빛의 기둥이 창고 내부를 훑었다. 텅 빈 공간. 중앙에는 낡은 의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민영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지훈의 프로파일링이 틀린 적은 거의 없었다. 아니,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곳은 너무나도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청소해 둔 것처럼. 잠깐만요. 박 형사님, 그 의자 밑을 비춰보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민영은 라이트를 의자 아래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녹음기 하나가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민영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함정입니다. 당장 나오세요. 지훈이 소리쳤다. 하지만 늦었다. 녹음기에서 치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환영합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너무 늦으셨군요. 동시에 창고의 사방에서 눈부신 조명이 켜지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영은 반사적으로 눈을 가렸다. 폭발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보다 더 치욕적인 것이었다. 창고 벽면 가득히 붉은 페인트로 쓰인 글귀가 드러났다. 어리석은 천재와 날개 꺾인 새. 너희는 결코 나를 잡을 수 없다. 없다. 민영은 허탈함에 총을 내렸다. 이것은 조롱이었다. 범인은 지훈이 이곳을 찾아낼 것을 알고 있었고 일부러 깡패들을 고용해 시간을 끌게 한 뒤 이 메시지를 보여주려 한 것이었다. 교수님, 이거 봤어요. 아, 네, 보고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마비된 다리가 원망스러울 정도로 격렬한 감정이 솟구쳤다. 그는 범인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화면 속의 붉은 글씨는 마치 그의 망막에 화상을 입히는 것 같았다. 놈은 우리가 올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선전포고입니다. 지훈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던졌다. 그때 그의 다른 모니터에 뉴스 속보 알림이 떴다. 속보. 강남구 고급 빌라에서 유명 사업가 변사체로 발견. 현장에는 기이한 시구절 남겨져 있어.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재빨리 뉴스 화면을 확대했다. 우리가 헛다리를 짚고 있는 사이 놈은 도시 반대편에서 사냥을 끝마친 것이다. 박 형사님, 철수하세요. 우리가 졌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완패예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이 묻어 있었다. 민영은 입술을 깨물며 창고 벽면을 노려보았다.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고막을 때렸다. 그녀는 젖은 주먹을 꽉 쥐었다.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훈과 그녀를 향한 보이지 않는 악마의 초대장이었다. 그녀는 창고를 빠져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비구름이
도시를 집어삼킬 듯 굽어보고 있었다. 교수님,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죠. 제가 교수님의 다리가 되어줄게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놈 면상에 이 빗물보다 더 차가운 수갑을 채워줄 겁니다. 민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무모할 정도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차갑게 식어가던 그의 이성에 다시 불을 지폈다. 서두르세요. 새로운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놈이 실수를 남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우는 다시 안경을 썼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날카롭고 차갑게 변해 있었다. 화면 속의 지도 위로 붉은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민영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의 굉음이 빗소리를 찢어발겼다. 그녀는 헬멧을 쓰며 지훈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사냥꾼. 그래, 우리는 사냥꾼이다. 상처 입고 피를 흘릴지라도 결코 멈추지 않는 사냥꾼. 오토바이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 뒤에 숨어있는 악의 그림자를 향해 그들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살인마와의 긴 밤을 예고하는 아주 긴 전쟁의 서막이었다. 지우는 연구실의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휠체어에 갇힌 육체하지만 누구보다 자유롭게 범죄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정신. 그는 범인이 남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곱씹었다. 어리석은 천재. 그는 책상 아래 서랍을 열어 낡은 시집 한 권을 꺼냈다. 범인이 현장에 남겼다는 시 구절. 그것은 단순한 시가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 그가 대학 시절 연구했던 고전 시가의 한 구절과 정확히 일치했다. 놈은 나를 알고 있다. 아주 잘. 지훈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공포가 아닌 난제를 만난 학자의 흥분이었다. 기대해라. 네가 누구든 네 머릿속을 낱낱이 해부해 줄 테니.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밤은 더욱 깊어만 갔고 도시의 어딘가에서 살인마는 피 묻은 손을 씻으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다. 서울중앙병원의 재활치료실은 지나칠 정도로 고요했다. 창밖으로 내리던 비는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라벤더 방향제 향이 섞인 묘한 공기 속에서 한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다리에 전해지는 감각은 고통이라기보다는 불쾌한 저림에 가까웠다. 마비된 신경을 자극하는 전기치료기계의 규칙적인 소음이 그의 예민한 신경을 긁어댔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신경 반응이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부드럽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지훈의 귓가에 울렸다. 강도윤, 이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이자 지훈의 주치의였다. 그는 땀에 젖은 지훈의 이마를 깨끗한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도윤의 얼굴에는 언제나 성화 속의 성인처럼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금태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평온해서 마주보는 사람의 마음마저 차분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반응이 좋기는 개뿔. 다리에 불개미 수천 마리가 기어다니는 기분입니다. 지훈이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었다. 도윤은 그 까칠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훈의 굳은 종아리 근육을 능숙한 손길로 마사지했다. 그의 손가락은 피아니스트처럼 섬세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치유의 과정이죠. 교수님처럼 명석한 분이 육체의 한계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러진 뼈를 맞추고 비틀린 것을 바로잡는 사람들이니까요. 비틀린 것을 바로잡는다. 도윤의 그 말이 묘하게 지훈의 뇌리에 남았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흰 가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리된 차트, 그리고 그 친절함. 모든 것이 지나치게 완벽했다. 심리학자인 지훈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누구나 결핍이나 모순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강도윤이라는 남자는 마치 잘 세공된 인형처럼
흠집 하나 없어 보였다. 선생님은 화도 안 냅니까? 제가 매번 이렇게 투덜대는데 환자의 불만은 의사의 훈장이니까요. 도윤이 싱긋 웃으며 치료기계의 전원을 껐다. 그때 치료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젖은 운동화가 바닥을 딛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교수님, 여기서 연애 그만하시고 빨리 가시죠. 현장 보존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박민영이었다. 그녀는 아직도 축축한 가죽 재킷을 걸친 채 한 손에는 편의점 샌드위치를, 다른 한 손에는 헬멧을 들고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볼에 붙은 반창고가 방금 전까지 격렬한 싸움을 치르고 왔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병원의 정숙한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난입이었다. 박 형사님, 병원에서는 정숙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연애가 아니라 고문, 아니 치료입니다. 지훈이 한숨을 내쉬며 휠체어를 돌렸다. 도윤은 흥미롭다는 듯 민영을 바라보며 가볍게 목례를 했다. 어서 오세요, 박 형사님. 오늘도 활기차시네요. 교수님, 다리가 많이 좋아지셨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선생님은 너무 천사라니까요. 이런 성격 파탄자를 받아주시고. 교수님 빨리 타세요. 이번엔 진짜 대박 사건이에요. 피해자가 누군지 알면 기절할걸요. 민영이 휠체어 뒤로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긴박함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도윤에게 짧게 고개를 까딱여 인사를 대신했다. 다음 예약은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상의 오물을 치우러 가시는 길인데 제가 막을 수 없죠. 어메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도윤의 배웅을 뒤로 하고 두 사람은 복도를 빠져나갔다. 지훈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강도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온화한 미소를 지은 채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훈은 찰나였지만 도윤의 안경빛이 서늘하게 번뜩였다고 느꼈다. 과민 반응일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다. 병원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밴에 지훈과 휠체어를 싣는 민영의 동작은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운전석에 올라타자마자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다. 그래서 피해자가 누구길래 이 난리입니까? 지훈이 안전벨트를 매며 물었다. 민영은 백미러로 그를 힐끔 보고는 입꼬리를 올렸다. 최만석 회장이요. 태성건설 대표. 지훈의 눈썹이 꿈틀했다. 최만석. 그는 재계의 거물이었지만 동시에 인간 쓰레기로 더 유명했다.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 전처들은 모두 의문의 사고를 당하거나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한간에는 그가 집안에서 끔찍한 폭력을 휘두른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막강한 법무팀과 돈으로 모든 입을 막아왔다. 드디어 천벌을 받았군요. 사인은 그게 기가 막혀요. 외상 없음, 독극물 반응 없음, 침입 흔적 없음. 그냥 서재 의자에 앉아서 평온하게 죽어있대요. 마치 자다 죽은 것처럼. 근데 민영이 잠시 말을 멈추고 신호를 기다렸다. 와이퍼가 유리창에 빗물을 닦아내는 소리만이 차 안을 채웠다. 근데 현장이 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벽에 시가 적혀 있어요. 붓글씨로. C. 지훈의 뇌리에서 아까 폐항구 창고에 붉은 글씨가 스쳐 지나갔다. 패턴이 바뀌었다. 아니, 진화했다. 도착하면 바로 브리핑 시작해.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차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다. 높은 담벼락과 굳게 닫힌 철문들이 즐비한 곳. 최만석의 저택 앞에는 이미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고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민영이 차를 세우고 익숙한 솜씨로 휠체어를 내렸다. 꽉 잡으세요, 교수님. 제 운전 실력 아시죠? 휠체어도 드리프트 가능합니다. 농담할 기분 아닙니다. 천천히 미세요. 지훈은 툴툴대면서도 민영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몸을 맡겼다. 사실 그녀만큼 휠체어를 부드럽게 미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다리가 되어주는 것을 불평하지 않았고 지훈 역시 그녀의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끈끈한 신뢰와 미묘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저택 내부는
화려함의 극치였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고가의 미술품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2층 서재로 들어서자 비릿한 피냄새 대신 은은한 묵향이 코를 찔렀다. 담당 형사가 그들을 맞이했다. 오셨습니까, 교수님? 건드릴 게 없어서 시신만 보존 중입니다. 지우는 휠체어를 굴려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최만석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평소에 탐욕스럽고 오만한 인상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모든 죄를 사함받은 수도승 같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벽면, 서재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한지의 유려한 필체로 시가 적혀 있었다. 먹물이 아직 덜 마른 듯 검은 윤기가 흘렀다. 조의 먼지를 털어내니 비로소 뼈가 희고 맑구나. 타인의 살을 찢은 자, 제 영혼을 태워 갚으리라.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이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한시야. 그것도 아주 고약하게 변형된, 뭐라고 쓰여 있는 건데요. 민영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지우는 안경을 고쳤으며 시신과 글씨를 번갈아 보았다. 원래는 마음을 수양하는 도가에시 구절입니다. 하지만 뒷부분이 바뀌었어요. 영혼을 태워 갚으리라는 구절은 원문에 없습니다. 범인은 이 시를 인용해서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어. 아니, 정당화를 넘어서 이것을 일종의 의식 리추얼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우는 장갑을 끼고 최만석의 손을 살폈다. 저항의 흔적이라곤 손톱만큼도 없었다. 손톱 밑에 낀 피부 조직도 억지로 제압당한 멍 자국도 없었다. 박 형사 최만석은 키 180에 몸무게 90kg가 넘는 거구야. 게다가 평소 킥복싱으로 단련된 몸이지. 그런 사람이 아무런 저항 없이 이렇게 얌전하게 죽었다. 약물 반응도 없다고 했지. 내 현장간이 키트로는 음성이에요. 부검해봐야 알겠지만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하나야. 지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최만석의 시선이 향했을 창문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심리적 제압. 범인은 최만석이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어. 공포가 극한에 달하면 인간은 반항을 포기하고 순응하게 되지. 학습된 무기력. 하지만 최만석 같은 나르시시스트를 무기력하게 만들려면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쓴 거지?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민영이 책상 아래 떨어진 작은 물건을 가리켰다. 지훈이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낡은 오르골이었다. 태엽을 감자 끊어질 듯 위태롭고 구슬픈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동요잖아, 반달. 이 험악한 아저씨가 동요를 듣고 있었다고요. 취향 한번 독특하네. 아니, 이건 최만석의 물건이 아니야. 범인이 남긴 메시지야. 지훈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회전했다. 가정폭력범, 폐항구의 경고장, 변형된 한시, 그리고 동요. 이건 심판이야. 박 형사. 범인은 자신이 정의의 사도라고 믿고 있어. 가정 내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이 피해자에게 주었던 공포를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럼 다음 타겟도 가정폭력범이라는 거네요. 그렇지. 하지만 단순한 폭력범이 아니야. 법망을 피해간 자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돈으로 죄를 덮은 자들. 범인은 그들의 정보를 완벽하게 쥐고 있어. 지우는 오르골을 증거물 봉투에 담았다. 그때 그의 머리가 지끈거려왔다.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관자놀이를 눌렀다. 교수님, 괜찮아요. 안색이 창백해요. 민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차가운 이성과 죽음이 가득한 현장에서 유일하게 느껴지는 생명의 온기였다. 괜찮아. 그냥 뭔가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지훈은 고개를 들어 민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 자신의 지친 얼굴이 비쳤다. 박 형사, 오늘 내 운전사 노릇하느라 고생했어.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오, 진짜죠. 저 비싼 거 먹을 거예요. 소고기. 한우 특수 부위로다가. 알았어. 법인 카드 한도 내에서.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웃음이 터졌다. 긴장감이 감돌던 현장의 공기가 잠시나마 부드러워졌다. 민영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짐짓 과장된 표정으로 팔짱을 꼈다. 근데 교수님, 아까 그 의사 선생님 말이에요. 강도윤 선생님. 왜? 그냥 느낌이 좀 쎄해서요. 너무 완벽해서 재수 없달까. 물론 교수님만큼 재수 없는 건 아니지만 여자들은 그런 거 있거든요. 너무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안 산다는 말처럼 너무 깨끗한 남자한테는 뭔가 구린내가 난다는 촉. 지우는 멈칫했다. 민영의 직감은 야생동물처럼 날카로울 때가 있었다. 자신이 느꼈던 위화감, 그리고 민영이 느낀 쎄함. 박 형사, 강도윤 선생 뒷조사 좀 해볼 수 있어. 내 주치의라면서요.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호기심이야. 내 다리를 고쳐줄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지. 공식적인 거 말고 개인적인 이력들, 특히 가족관계. 알겠어요. 뭐 교수님이 시키면 해야지 어쩌겠어요. 저는 교수님의 손발이자 충실한 노예니까요. 민영이 격려하는 신용을 하며 윙크했다. 지우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찜찜한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비틀린 것을 바로 잡는다. 도윤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우는 다시 한번 벽면의 실을 바라보았다. 죄의 먼지를 털어낸다. 비틀린 것을 바로잡는다. 두 문장이 묘하게 겹쳐 보였다. 우리가 상대하는 놈은 괴물이야. 아주 우아하고 지적인 괴물. 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창밖의 비는 그쳤지만 어둠은 더욱 짙게 깔리고 있었다. 서재의 창문에 비친 지훈의 얼굴 뒤로 누군가가 웃고 있는 듯한 환영이 스쳐 지나갔다. 돌아가자. 연구실에서 분석해야 할 게 산더미야. 네, 캡틴. 민영이 힘차게 휠체어를 밀었다. 그들의 등 뒤로 최만석의 시신은 여전히 참회하듯 고요히 앉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구원받은 것처럼. 이것은 연쇄 살인의 시작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던 거대한 정화 작업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는지 지우는 아직 알지 못했다. 단지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직감만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진실은 언제나 사소한 조각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남들이 스쳐 지나가는 낙서 한 줄 무심코 흥얼거리는 멜로디 속에 악마의 혀가 숨어 있죠. 한지우는 그 조각들을 맞추며 거대한 모자이크를 완성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 그림이 완성될수록 그가 마주해야 할 것은 범인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두운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새벽 3시, 한지훈의 연구실은 정막과 커피향, 그리고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벽면 가득 붙은 화이트보드에는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애국건의 사고사, SI, 사건 자료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지우는 휠체어에 앉아 미동도 없이 최만석 회장의 서재에서 찍어온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죄의 먼지를 털어내니 비로소 뼈가 희고 맑구나. 그는 붓글씨로 쓰인 그 문장을 수십 번, 수백 번 뇌까렸다. 단순한 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지침서이자 범인이 세상에 던지는 선언문이었다. 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두드렸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문서 데이터베이스가 화면에 떴다. 찾았다. 지훈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 시구는 조선 중기 억울하게 유배당한 한 선비가 남긴 세심록 시신루이의 일부였다. 하지만 원문은 마음을 닦는다는 내용이었지 남을 죽여서 씻어낸다는 뜻이 아니었다. 범인은 교묘하게 글자를 바꿔치기 하여 살인을 정화의 의식으로 탈바꿈시켰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이었다. 불로써 썩은 살을 태우니 그 연기가 하늘에 닿아 비로소 용서받으리라. 지우는 급히 마우스를 움직여 과거 사건 파일들을 뒤졌다. 6개월 전 가정폭력 전과가 있던 유명 셰프가 자신의 레스토랑 주방에서 가스 폭발로 사망한 사건.
당시 경찰은 단순 사고로 종결했다. 하지만 현장 사진 구석 불타다만 메뉴판 뒤에 희미하게 적혀있던 글씨가 지훈의 눈에 들어왔다. 불후어. 놈은 이 시의 순서대로 죽이고 있어. 물먼지 질식 혹은 약물불. 다음은 지훈은 세심록의 다음 구절을 찾았다. 소해망치로 내리쳐 깨우치게 하니 비명이 노래가 되어 다음은 타격이다. 둔기에 의한 박살. 지훈은 전율했다. 이것은 예고된 살인이었다. 그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박 형사 당장 서로 와. 놈의 다음 스텝을 알아냈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회의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 반장은 팔짱을 낀 채 지훈이 띄워놓은 스크린을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 교수 말은 이 고리타분한 옛날 시조 쪼가리가 연쇄살인의 설계도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범인은 자신을 타락한 세상을 정화하는 심판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모두 법망을 빠져나간 가정폭력 가해자들입니다. 놈은 공권력이 하지 못한 처벌을 자신이 대신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설명했지만 김 반장은 코웃음을 쳤다. 망상은 교수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 회장은 부검 결과 심장마비였어. 셰프 사건은 가스 누출 사고였고. 물증 하나 없이 시구절 몇 개 가지고 수사력을 낭비하라는 거야. 우리는 소설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팩트를 가져오세요. 팩트를. 김 반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다른 형사들도 곤란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볼 뿐이었다. 휠체어에 앉은 외부 자문교수. 그들의 눈에는 지훈이 그저 책상 물림 샌님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회의실 문이 닫히는 듯 단 소음이 났다. 박민영이 벌떡 일어난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반장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한 교수님, 프로파일링 덕분에 해결한 미제 사건이 몇 건입니까? 팩트요. 최 회장 현장에서 발견된 오르골, 그 셰프 현장에서 발견된 탄 자국. 그게 다 우연이라고요. 박 형사 앉아. 어디서 상사한테 눈을 부릅떠. 반장님이야말로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범인이 대놓고 예고장을 날리고 있잖아요. 다음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때는 뭐라고 변명하실 겁니까? 시 공부 좀 더 할 걸 하고 후회하실 거예요. 민영의 사자 후에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지훈조차 놀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김 반장의 얼굴이 불끄락푸르락 변했다. 좋아, 박민영. 그렇게 확신한다면 네가 책임져. 하지만 지원은 없다. 네 파트너랑 둘이서 알아서 해. 대신 일주일 안에 성과 없으면 너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줄 알아. 김 반장은 씩씩거리며 회의실을 나가버렸다. 다른 형사들도 씁쓸한 표정으로 하나둘 자리를 떴다. 텅 빈 회의실에 두 사람만 남았다. 민영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진짜 성질 버리겠네. 저 꼰대 진짜 한 대 치고 싶었어요. 지훈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울렸다. 자신을 위해 조직의 보스와 맞서는 사람. 다리를 잃은 후 처음 느껴보는 든든함이었다. 고마워, 박 형사. 나 때문에 곤란해졌네. 곤란하긴요. 전 원래 이단하잖아요. 그리고 저 교수님 믿어요. 교수님 머릿속에 있는 게 진짜라는 거 제 촉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민영이 자신의 가슴을 툭툭 치며 웃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촉 실망시키지 않게 해주지. 다음 타겟을 좁혀야 해. 쇠망치에 어울리는 죽음. 그리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지만 처벌받지 않은 가정폭력범. 지훈은 스크린에 띄워진 용의자 리스트를 응시했다. 개미지옥 같은 싸움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오후 늦게 지훈은 예정된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 민영은 밀린 조서를 꾸미느라 경찰서에 남았다. 물리치료실은 평온했다. 강도윤은 여느 때처럼 하얀 가운을 입고 지훈의 다리를 검진하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지훈은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다.
근육 경직이 좀 심해지셨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도윤이 차트를 보며 무심하게 물었다. 뭐 늘 그렇죠. 세상에는 잡아야 할 미친놈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미친놈들이라. 교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마인 사람들, 아니면 환경이 만든 괴물들, 환경이든 유전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선을 넘었다는 거죠. 도윤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발목을 천천히 돌렸다. 선을 넘는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하지만 그 선이라는 것도 결국 인간이 만든 기준 아닐까요?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의사의 행위는 상해. 이입니까? 아니면 치료입니까? 지훈은 찌릿한 통증과 함께 도윤의 눈을 마주 보았다.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해서 속을 읽을 수가 없었다. 의사는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수술을 하죠. 하지만 살인마는 동의 없이 생명을 앗아갑니다. 그걸 치료라고 부른다면 그건 오만입니다. 신이 되려는 오만.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지훈은 도윤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포착했다. 오만이라.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누군가는 오물을 뒤집어 쓰더라도 청소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치하면 집 전체가 썩어버릴 테니까요. 도윤은 다시 온화한 미소를 되찾으며 치료를 마무리했다.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 교수님.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뼈가 튼튼해야 세상도 지키죠. 지훈은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서며 도윤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청소. 범인이 시에서 말했던 정화와 맥락이 닿아 있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지훈의 의심을 즐기고 있는 것일까? 주차장으로 나오자 민영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교수님, 찾았어요. 다음 타겟. 누구지? 유명 입시학원 원장 배성수. 겉으로는 교육자인데 집에서는 아들들을 골프채로 훈육한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부인은 작년에 의문의 추락사를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고미술품 수집광이에요. 고미술품. 네. 최근에 경매에서 조선시대 형벌 도구를 낙찰받았대요. 그중에 철퇴가 포함되어 있어요. 소해망치로 내리쳐 깨우치게 하니 시구절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범인은 피해자가 가장 아끼는 물건 혹은 그 죄를 상징하는 물건으로 죽음을 집행하려는 것이다. 시간이 없어. 배성수의 집 위치는 성북동이에요. 지금 바로 출발해요. 민영이 벤의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렸다. 박 형사 지원 요청은 김 반장님이 안 들어줄 게 뻔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가서 막아야죠. 현행범으로 잡으면 아무 말 못할 거 아니에요. 무모하군. 하지만 좋아. 지훈은 안전벨트를 매며 창밖을 보았다. 병원 4층 도윤의 진료실 창문에 누군가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기다려라. 내 가면을 벗겨주마. 차는 퇴근길의 정체를 뚫고 성북동을 향해 질주했다. 하늘은 다시 어둑해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지만 그것은 마치 거대한 사냥터의 유도등처럼 보일 뿐이었다. 배성수의 저택은 요새처럼 견고했다. 높은 담장과 사방에 설치된 CCTV. 민영은 차를 멀리 세우고 지훈과 함께 도보로 접근했다. 교수님, 여기서부터는 제가 들어갈게요. 교수님은 여기서 상황실 역할을 해주세요. 안 돼. 놈은 우리가 올 걸 알고 있을지도 몰라. 함정일 수 있어. 그러니까 더더욱 제가 가야죠. 교수님, 다리로는 도망도 못 가잖아요. 민영의 말은 아팠지만 사실이었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노트북을 폈다. 좋아. 대신 인이어 절대 빼지 마. 그리고 3분 간격으로 보고해.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 철수야. 걱정 마세요. 저 목숨 아까운 줄 아는 여자예요. 민영은 씩 웃으며 담장을 향해 달렸다. 그녀의 몸놀림은 고양이처럼 가볍고 은밀했다. 그녀가 담장을 넘어 사라지자 지훈은 모니터를 통해 저택 내부의 CCTV를 해킹했다. 화면 속에 배성수의 모습이 잡혔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양주를 마시고 있었다. 불안해 보였다.
그는 계속해서 시계를 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잠깐, 저게 뭐지? 지우는 화면 한 구석을 확대했다. 거실 장식장에 놓인 거대한 철퇴. 그 옆에 낯선 그림자가 일렁겼다. 박 형사 거실에 누군가 있어 배성수 뒤쪽. 하지만 인이어에서는 치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려왔다. 박 형사, 박민영, 젠장, 전파 방해다. 놈이 준비하고 있었어. 그 순간 화면 속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마치 유령처럼 배성수의 뒤로 다가가 장식장의 철퇴를 집어들었다. 배성수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안 돼. 지훈이 소리쳤지만 모니터 속의 참극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검은 우비의 사내는 망설임 없이 철퇴를 휘둘렀다. 퍽 하는 소리가 음소거된 화면을 뚫고 들리는 것 같았다. 동시에 저택의 모든 조명이 꺼졌다. CCTV 화면도 먹통이 되었다. 완벽한 어둠. 그리고 그 안에 민영이 있었다. 박민영, 제발. 지훈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는 휠체어를 거칠게 밀며 차 문을 열었다.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무력감과 공포가 쓰나미처럼 몰려왔다. 하지만 지금은 절망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가 위험했다. 지우는 차 안에 있던 비상용 조명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마비된 다리를 억지로 끌어내리며 운전석으로 기어갔다. 손톱이 부러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간다. 조금만 버텨. 지우는 이를 악물고 엑셀을 밟았다. 벤이 굉음을 내며 닫힌 철문을 향해 돌진했다. 광 철문이 찌그러지며 열렸다. 이것은 이성적인 프로파일러 한지훈이 아니라 파트너를 잃을 수 없는 한 남자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어둠 속에서 살인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가장 잔인한 사냥꾼은 덫을 놓은 뒤 숨죽여 기다립니다. 먹잇감이 제 발로 걸어들어와 피를 흘릴 때까지. 강도윤은 한지훈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인 박민영을 노렸습니다. 그녀의 정의감을 역이용하여 날개를 꺾어버리는 것. 그것은 육체적인 살인보다 더 치명적인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꽝, 육중한 철제 대문이 찌그러지며 열렸다. 벤의 앞범퍼에서 흰 연기가 치솟았다. 한지훈은 핸들에 가슴을 부딪힌 고통을 참아내며 차 문을 열었다. 마비된 다리가 청음망은 무거웠지만 그는 팔의 힘만으로 몸을 끌어내려 휠체어에 옮겨 탔다. 빗물 섞인 진흙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박 형사, 지훈이 소리치며 깨진 현관문을 향해 휠체어를 밀었다. 거실은 아수라장이었다. 고가의 도자기들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배성수의 시신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어둠 속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박민영이었다. 그녀는 한 남자를 바닥에 제압하고 있었다. 남자는 검은 우비를 입고 있었지만 지훈이 모니터로 봤던 그 살인마의 체격과는 달랐다. 훨씬 왜소하고 어려 보였다. 남자는 겁에 질린 채 흉기를 휘두르려 발버둥 치고 있었다. 이거 놔난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남자가 숨겨둔 잭나이프를 꺼내 민영의 허벅지를 찔러 들어왔다. 민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며 남자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두둑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남자의 팔이 꺾였다. 와! 비명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민영은 흥분 상태였다. 동료가 위험할 뻔했다는 사실, 그리고 눈앞에서 또 한 명의 피해자를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는 남자의 목을 조르며 소리쳤다. 말해, 누가 시켰어? 그놈 어디 갔어? 그만, 박민영, 그만해. 함정이야. 지훈이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현관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와 기자들이 들이닥쳤다. 손들어, 경찰이다. 수십 개의 플래시가 터졌다. 카메라 렌즈들이 포착한 장면은 잔혹한 연쇄 살인마를 잡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다. 비무장 상태나 다름없는 왜소한 용의자의 팔을 부러뜨리고
목을 조르는 광기 어린 형사의 모습이었다. 아니 잠깐만요. 이놈이 칼을 민영이 당황하며 손을 뗐지만 남자는 이미 기절한 척 바닥에 늘어져 있었다. 남자의 잭나이프는 교묘하게 소파 밑으로 걷어차여 보이지 않았다. 박민영 형사, 지금 뭐 하는 거야? 용의자 제압 수칙 위반이야. 과잉 진압이라고. 뒤따라 들어온 감찰계 형사들이 민영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거 놔요. 이 자식 범인 아니에요. 진짜 범인은 도망갔다고요. 교수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민영이 절규하듯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완벽한 설계였다. 진짜 살인마는 배성수를 죽이고 사라졌고 현장에는 돈으로 매수된 혹은 약물에 취한 대타를 남겨두었다. 그리고 경찰과 언론에 살인 현장에 미친 형사가 난동을 부린다는 제보를 흘린 것이다. 지훈은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다. 찍지 마. 당장 카메라 치워. 이건 조작된 현장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셔터를 눌러댈 뿐이었다. 민영은 억울함과 분노로 눈물이 고인 채 연행되어 나갔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 지훈만 덩그러니 남겨졌다. 그는 자신의 무력한 다리를 내려다보며 주먹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내리쳤다. 강도윤, 내 놈 짓이구나. 다음 날 세상은 박민영을 폭력 경찰로 낙인 찍었다. 인터넷에는 그녀가 용의자의 팔을 부러뜨리는 편집된 영상이 퍼져나갔고 여론은 들끓었다. 징계위원회 결과는 참담했다. 무기한 정직, 경찰청 앞 벤치 민영은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짐이 담긴 종이 상자가 그녀의 발치에 놓여 있었다.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고 지훈이 그녀 옆에 멈춰 섰다. 괜찮아. 교수님, 저 진짜 억울해요. 그놈이 먼저 칼을 꺼냈다고요. 알아. CCTV가 하필 그 타이밍에만 끊겨 있었지. 우연이 아니야. 지훈은 캔커피를 민영의 볼에 갖다 대었다. 차가운 감촉에 민영이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미안해. 내가 더 빨리 갔어야 했는데 내 다리가 이 모양이라서. 지훈의 목소리에 깊은 자괴감이 서려 있었다. 민영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교수님 덕분에 그나마 살인 누명은 안 썼잖아요. 그 대타놈 제가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다면서요. 놈은 철저하게 너를 노렸어. 나의 손발을 묶어두려는 거야.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비웃으려는 거지. 지훈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민영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게 뭐예요? 강도윤에 대한 자료야. 공식적으로는 접근할 수 없어서 해킹 좀 했어.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의뢰할 사건 파일이고. 네, 박민영 형사 아니 박민영 탐정. 자네는 경찰 배지가 없어도 내 파트너야. 공식 수사권이 없으면 비공식으로 하면 돼. 오히려 더 자유롭지 않아. 민영의 눈이 커졌다. 지훈은 평소의 냉철한 표정 대신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월급은 내가 줘. 경찰 봉급의 2배. 콜. 진짜 2배 주는 거죠. 딴말하기 없기에요. 민영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눈물을 쓱 닦고 캔커피를 땄다. 당연하지. 이제부터 우린 그림자 속에 숨어서 놈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거야. 그날 오후 지훈은 예정대로 병원을 찾았다. 강도윤을 만나야 했다. 아니, 놈의 가면을 확인해야 했다. 진료실 공기는 여전히 쾌적하고 평온했다. 도윤은 차트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뉴스부 봤습니다. 박 형사님 일 정말 유감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인 분이 실수를 하시다니.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함정이었죠. 지훈은 도윤을 똑바로 응시했다. 도윤은 펜을 돌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함정이라. 교수님은 항상 세상 모든 일을 음모론으로 해석하시는 경향이 있군요. 가끔은 단순한 분노 조절, 장애가 원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 형사님, 평소에도 좀 다혈질이셨잖아요. 그 다혈질인 성격 덕분에 제 목숨을 여러 번 구했죠. 누군가처럼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겁쟁이들과는 다릅니다. 순간 도윤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겁쟁이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아 참. 다리 치료는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죠? 심리적 안정이 우선이니까요. 파트너를 잃은 상실감이 크실 텐데 무리한 재활은 독이 됩니다. 이카루스도 날개를 잃고 추락했지. 다리가 부러져서 죽은 건 아니니까요.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날개. 그것은 지훈이 마음속으로 민영을 생각할 때 쓰던 단어였다. 그리고 어제 폐창고 벽에 적혀있던 날개 꺾인 새. 선생님, 네, 어제 비가 많이 왔죠? 혹시 빗소리 좋아하십니까? 글쎄요, 빗소리는 비명소리를 감춰줘서 좋아합니다. 정적이 흘렀다. 도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냐는 듯 태연하게 차트를 덮었다. 농담입니다. 시적인 표현이었어요.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놈이다. 확신은 들었지만 물증이 없었다. 도윤은 교묘하게 경계선을 넘나들며 지훈을 조롱하고 있었다. 그럼 당분간 병원에는 오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훈은 휠체어를 돌려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날개가 꺾였다고 해서 새가 죽는 건 아닙니다. 땅을 걷는 법을 배우고 발톱을 더 날카롭게 갈게 되죠. 조심하십시오. 그 발톱이 당신의 목을 노릴 테니까. 도윤은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지훈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도윤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멍투성이인 어린 소년이 울고 있는 사진. 그는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청소는 계속되어야 해. 더 깨끗하게, 더 완벽하게. 지훈은 벤에 탔다. 운전석에는 사복 차림의 민영이 캡 모자를 눌러쓰고 앉아 있었다. 어땠어요? 그 느끼한 의사 선생님. 확실해. 놈이야. 그리고 놈은 지금 즐기고 있어. 지훈은 안전벨트를 매며 민영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제복 입은 경찰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떡하죠? 놈의 과거를 캔다. 강도윤이 되기 전 그가 어떤 지옥에서 살았는지, 그가 읊어대는 그놈의 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민영이 시동을 걸었다. 가시죠, 보스.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줄 테니까. 차는 병원을 빠져나갔다. 백미러 속 병원 건물은 거대한 묘비처럼 서 있었다. 이제 싸움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 이것은 사적인 복수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였다. 지훈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기다려. 내 놈이 만든 지옥불에 네가 타오르게 해줄 테니. 괴물은 태어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한지훈과 박민영은 강도윤이라는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 입은 어린아이의 그림자를 쫓습니다. 과거의 비극은 현재의 살인으로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이제 그들은 법의 보호 없이 오직 서로를 의지한 채 그 끈을 따라 어둠의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한지훈의 오피스텔 거실은 임시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커다란 화이트보드에는 강도윤 안이 30년 전 실종된 소년 이민석의 빛바랜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후루룩 쩍. 정적을 깨는 것은 박민영이 컵라면을 흡입하는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헐렁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안적임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전투적으로 먹고 있었다. 정직당한 형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주말을 즐기는 백수건달에 더 가까워 보였다. 박 탐정님, 국물 튑니다. 제 카펫 이태리제입니다. 지훈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지적했다. 아, 거참 깐깐하시네.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좀 봐줘요. 그리고 이 국물은 제 분노의 눈물이라고요. 억울해서 밥이 안 넘어가요, 밥이. 민영은 투덜거리면서도 휴지를 뽑아 입가를 닦았다. 그러고는 젓가락으로 화이트보드에 붙은 소년의 사진을 가리켰다. 그래서 이 꼬마가 그 느끼한 의사 선생님이라는 거죠. 눈매가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996.9% 확실해. 유전자 대조만 못했을 뿐이지 정황 증거는 완벽해. 지훈은 휠체어를 돌려 민영 쪽을 향했다. 강도윤 본명 이민석.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재혼했어. 새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지독한 사디스트였지.
동네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밤마다 아이 우는 소리와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해. 민영의 표정이 일순간 진지해졌다. 라면 용기를 내려놓는 손길이 조심스러워졌다. 어느 정도였는데요. 상상 그 이상이야. 놈은 아이를 지하실에 가두고 며칠씩 굶겼어. 그리고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시를 외우게 했지. 틀리면 매질을 했고, 그 시가 바로 범인이 현장에 남기는 그 시 구절들이군요. 맞아. 이민석에게 그 시는 공포의 주문이자 동시에 구원의 동아줄이었을 거야. 고통 속에서 외우고 또 외우며 언젠가는 자신이 이 더러운 세상을 정화할 수 있을 거라고 세뇌했겠지. 지우는 씁쓸한 표정으로 안경을 벗어 닦았다. 심리학자로서 그는 강도윤의 내면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져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비극의 고리.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15살 때 그 집에서 큰 화재가 났어. 새아버지와 어머니는 사망했고 이민석은 실종됐지. 시신을 찾지 못해 사망 처리됐지만 사실은 신분을 세탁하고 보육원을 거쳐 지금의 강도윤이 된 거야. 와,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그럼 그 화재도 이민석이 질렀겠지. 그게 그의 첫 번째 청소였을 거야. 같은 시각 강도윤의 서재.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는 가운데 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수술 도구들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다. 메스가위, 그리고 뼈를 자르는 톱.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그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코끝에서 매캐한 연기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 그리고 싸구려 소주 냄새가 섞인 역겨운 악취가 되살아났다. 민소가 이리 와라. 아빠가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네 영혼이 더러워서 씻어주는 거라고. 아버지라 불리던 괴물의 목소리. 어린 민석은 어두운 지하실 구석에서 벌벌 떨며 시집을 껴안고 있었다. 조에 먼지를 털어내니 비로소 뼈가 희고 맑구나. 도윤은 눈을 떴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지하실에 갇힌 소년이 울고 있었다. 아버지는 틀렸어요. 폭력은 더러운 것이지만 수술은 신성한 것이죠. 저는 사회의 암덩어리들을 도려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책상 한 구석에 놓인 다음 타겟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유명 로펌의 대표 변호사 최명길. 그는 가정폭력범과 성범죄자들을 전문으로 변호하며 거액을 챙기는 법조계의 하이에나였다. 거짓을 말하는 혀는 잘라내야지. 그게 순리니까. 도윤의 입에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박민영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낡은 주택가를 걷고 있었다. 지훈의 지시에 따라 30년 전 화재 사건이 있었던 동네를 탐문하는 중이었다.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대부분이 빈집이었지만 끈질기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낡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다. 평상에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는 백발의 노파. 민영은 캔음료 하나를 사서 건네며 자연스럽게 말을 붙였다. 할머니 날씨 참 덥죠 혹시? 여기 오래 사셨어요. 오래 살았지. 이 동네 귀신 될 때까지 살았어. 근데 젊은 처자는 누구요? 아, 저는 작가 지망생인데요. 예전 신문 기사를 보다가 여기가 궁금해서요. 30년 전에 저 윗집에서 큰 불이 났었다면서요. 노파의 부채질이 뚝 멈췄다. 그녀의 눈에 공포와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그 악마의 집 말하는구먼. 아이고, 말도 마. 그날 밤은 지옥이었어. 불길이 하늘까지 솟았는데 이상하게 비명소리 하나 안 들렸지. 아들이 하나 있었다던데 민석이 불쌍한 것. 그 어린 게 멍이 가실 날이 없었어. 근데 말이야, 화재 나기 며칠 전에 내가 봤어. 그 애가 마당에서 뭘 묻고 있더라고. 뭘 묻고 있었는데요. 죽은 참새들이었어. 수십 마리는 됐을겨. 근데 그 애 표정이 슬퍼 보이는 게 아니라 웃고 있었어. 아주 편안하게. 이제 안 아프지 하면서. 민영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어린 시절부터 이미 생명을 죽여 구원한다는 뒤틀린 사고방식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영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쎄한 느낌. 형사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그녀는 짐짓 모르는 척 걸음을 옮기다가 갑자기 골목 모퉁이로 몸을 숨겼다. 잠시 후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두리번거리며 나타났다. 민영은 망설임 없이 튀어나가 남자의 팔을 꺾어 벽으로 밀어붙였다. 누구야? 왜 따라와? 저는 그냥 심부름센터 직원인데요.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화면에는 민영의 사진과 실시간 위치가 전송되고 있는 채팅창이 켜져 있었다. 발신자는 K. 강도윤. 이 자식 나까지 감시하고 있었어. 민영은 휴대폰을 빼서 밟아부수고 남자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가서 전해. 숨바꼭질은 끝났다고. 내가 곧 잡으러 간다고. 남자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민영은 숨을 몰아쉬며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교수님 놈이 제 위치를 알고 있어요. 미행이 붙었어요. 예상했던 바야. 놈은 통제광이니까. 그보다 박 형사 다음 타겟이 확실해졌어. 최명길 변호사야. 놈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오늘 밤이다. 장소는요. 서초동 그의 사무실. 지금 바로 거기로 가. 나도 출발할게. 교수님이 오신다고요. 위험해요. 내 다리는 불편하지만 머리는 멀쩡해. 그리고 놈과 대화가 필요해. 폭우가 쏟아지는 밤. 최명길 변호사의 사무실은 불이 꺼져 있었다. 민영은 잠긴 문을 락픽으로 능숙하게 따고 들어갔다. 손에는 권총 대신 3단 봉이 들려 있었다. 교수님 진입했어요. 너무 조용한데요. 인이어 넘어 지훈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조심해. 피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아. 민영은 플래시를 비추며 안으로 들어갔다.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즐비한 대표실. 책상 위에 누군가 엎드려 있었다. 최 변호사님, 대답이 없었다. 민영이 조심스럽게 의자를 돌렸다. 헉! 민영은 입을 틀어막았다. 최명길은 눈을 부릅뜬 채 죽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붉은 장미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잘려나간 혀를 대신하듯이 책상 위에는 피로 쓴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거짓된 혀는 침묵으로 씻겨지리라. 교수님, 늦었어요, 이미. 그때 사무실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따르릉, 따르릉. 정막 속의 전화벨 소리는 비명보다 더 공포스러웠다. 민영은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박 형사님, 현장 보조는 잘하고 계십니까? 강도윤의 목소리였다. 부드럽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이 개자식아 어디야지야. 욕설은 삼가시죠. 품이 떨어지게. 한 교수님도 듣고 계시죠? 지훈이 차 안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원하는 게 뭐야, 강도윤? 원하는 거 글쎄요. 저는 단지 교수님과 게임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선전이었고 이제 본게임을 시작해야죠. 무슨 소리야. 교수님은 남의 고통을 분석만 할 뿐 직접 느껴본 적은 없으시죠? 다리가 마비된 것. 그건 고통 축에도 못 깁니다. 진정한 고통은 사랑하는 것을 잃는 것이죠. 저처럼. 지훈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설마 리띵동. 지훈의 개인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진 한 장.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손발이 묶인 채 어두운 지하실에 갇혀있는 사진. 지훈의 여동생 한수진이었다. 선택하세요, 교수님. 정의를 쫓을 것인지 혈육을 구할 것인지. 제한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경찰에 알리면 동생의 혀가 장미꽃으로 변할 겁니다. 뚝뚝. 전화가 끊겼다. 수진아. 지훈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혔다. 그는 휴대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성은 마비되고 뜨거운 분노와 공포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박 형사, 수진이가... 민영은 창백해진 얼굴로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놈이 선을 넘었다. 이것은 더 이상 정화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지훈을 파괴하기 위한 악마의 초대장이었다. 천재의 이성은 가장 소중한 존재가 위협받는 순간 가장 취약한 유리가 됩니다.
강도윤은 한지훈의 아킬레스건인 여동생을 납치함으로써 심리게임의 판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지훈은 흔들리는 멘탈을 부여잡고 놈이 던지는 잔혹한 수수께끼를 풀어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악마의 속삭임과 빗길을 뚫고 질주하는 박민영의 엔진 소리가 교차하는 밤 목숨을 건 두뇌 싸움이 시작됩니다. 차 안의 공기는 질식할 것처럼 무거웠다. 한지훈의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 화면 속 사진은 망막에 화상처럼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교복이 찢긴 채 입에 재갈을 물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수진. 그녀는 지훈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자 그가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이유였다. 지훈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대시보드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플라스틱이 깨지며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늘 나 냉철하고 오만할 정도로 이성적이던 프로파일러 한지훈은 그곳에 없었다. 단지 무력한 오빠의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교수님, 정신 차려요. 박민영이 지훈의 피 묻은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녀의 눈 역시 충격으로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이성을 붙잡고 있었다. 지금 무너지면 수진이는 죽어요. 놈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교수님이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는 거. 민영의 일갈이 지훈의 귓가에 꽂혔다.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민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썼다. 그래, 놈은 이걸 즐기고 있다. 내가 무너지는 꼴을 보려고 이 판을 짠 것이다. 미안해. 미안해, 박 형사. 사과는 나중에 해요. 지금은 수진이부터 살려야죠. 놈한테 연락 왔습니까? 아니, 아직. 놈은 내 공포가 극에 달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지훈은 심호흡을 하며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수진의 휴대폰 GPS 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야속한 메시지만 떴다. 놈은 치밀해. 전파가 닿지 않는 곳 혹은 재밍 장치를 쓰고 있어. 그때 정막을 깨고 지훈의 휴대원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지훈은 민영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폰을 통해 강도윤의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진정은 좀 되셨나요, 한 교수님? 수진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놈을 산채로 해부해버리겠어. 아, 무서워라.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 그런 야만적인 말을 하시다니. 하지만 교수님, 지금 협박할 처지가 아니라는 건 본인이 더 잘 아시지 않나요? 전화기 너머로 흐릿하게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작게 흐느끼는 수진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지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오빠, 나 무서워. 수진아, 괜찮아. 오빠가 금방 갈게. 스윗. 감동적인 재회는 나중에 하시죠. 물론 교수님이 제 문제를 마친다면 말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장난기 어린 톤에서 급격히 차갑게 변했다. 원하는 게 뭐야? 돈 아니면 내 목숨. 너무 진부하군요. 제가 원하는 건 이해입니다, 교수님. 당신은 항상 범죄자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재단하죠.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훈은 뇌를 풀가동시켰다. 놈은 지금 인정 욕구에 굶주려 있다. 자신의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지훈에게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내 고통 알고 있어. 아버지라는 이름의 악마에게 당했던 학대. 그 지하실의 공포. 안다고 떠들지 마. 도윤이 소리쳤다.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민영이 핸들을 꽉 쥐었다. 당신은 몰라.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자, 이제부터 게임을 시작하죠. 제한 시간은 30분. 그 안에 수진이가 있는 곳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 지하실에는 물이 차오를 겁니다.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힌트는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글씨에 있습니다. 죄의 먼지를 털어내니 비로소 뼈가 희고 맑구나.
제가 처음으로 죄를 씻어냈던 곳, 그리고 제가 다시 태어난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또 통화가 끊겼다. 30분.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지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처음으로 죄를 씻어냈던 곳, 다시 태어난 곳. 민영이 급하게 물었다. 교수님, 어딘지 알겠어요. 놈의 옛날 집은 이미 재개발로 없어졌잖아요. 아니야. 놈에게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지옥이었어. 죄를 씻어냈다. 그건 살인을 의미해. 놈이 처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곳, 지훈의 머릿속에서 강도윤 이민석의 과거 기록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30년 전 화재 사건. 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 민영이 낮에 만났던 노파의 증언. 마단제 죽은 참새들을 묻고 있었어. 참새. 그리고 물. 박 형사 30년 전 그 동네 지도 있어. 재개발 전의 옛날 지도. 민영은 급히 태블릿 PC를 조작해 옛 지도를 띄웠다. 지우는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민석의 집 근처에는 작은 개천이 흐르고 있었다. 정릉천. 하지만 평범한 개천이 아니었다. 당시 그곳은 생활하수가 흘러드는 복개천 공사 현장이었다. 세심록 시신루. 마음을 씻는다. 놈은 자신을 학대하던 아버지를 죽이기 전에 연습을 했어. 동물들을 죽여서. 그 사체들을 어디에 처리했을까 집 마당에 묻기도 했지만 놈이 진정으로 원한 건 물에 씻어 보내는 거지였어. 지훈의 손가락이 지도 위에 한 지점을 가리켰다. 정릉천 상류 폐쇄된 배수펌프장. 여기야, 구정릉 배수펌프장. 30년 전 폐쇄됐지만 건물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이민석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놈에게는 그곳이 자신만의 비밀 아지트였을 거야. 확실해요. 아까 통화할 때 배경음으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미세한 기계음. 그건 낡은 배수펌프가 돌아가는 소리였어. 놈은 그곳의 시설을 재가동시킨 거야. 수진이를 익사시키려고. 민영은 대답 대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벤의 엔진이 비명을 질렀다.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박차고 나갔다. 꽉 잡아요. 20분 안에 주파합니다. 차는 도로 위에 무법자가 되었다. 민영은 붉은 신호등을 무시하고 역주행을 감행하며 미친 듯이 질주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지우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다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놈을 자극해서 시간을 끌어야 했다. 생각보다 빠르군요, 교수님. 벌써 눈치채셨나요? 네가 숨을 곳은 거기밖에 없어. 배수펌프장. 네가 어린 시절 죽은 동물들을 떠내려 보내며 살인을 연습했던 곳. 그곳이 내게는 성소 생츄에리겠지. 정답입니다. 역시 천재시군요. 하지만 정답을 안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수위가 무릎까지 차올랐거든요. 강도윤, 내 말 잘 들어. 너는 지금 수진이를 죽이려는 게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죽이고 싶은 거야. 아버지에게 학대당하던 그 무력한 소년을 수진이에게 투영해서 죽이려는 거라고. 닥쳐, 분석하지 마. 도윤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지우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내 아버지가 너를 물고문했었지. 욕조에 머리를 쳐박고 숨이 넘어갈 때까지. 너는 그 공포를 잊지 못해서 지금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야. 너는 심판자가 아니야. 너는 그저 아버지 흉내를 내는 또 다른 학대범일 뿐이야. 아니야, 나는 달라. 나는 세상을 청소하는 거야. 너는 청소부가 아니야, 이민석. 너는 그냥 겁에 질린 어린애야. 지훈의 도발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도윤이 폭주해서 수진을 즉시 죽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도윤의 나르시시즘을 믿었다. 놈은 자신의 논리가 부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아, 좋습니다. 그렇게 잘 아시니 와서 직접 증명해 보시죠. 10분 남았습니다. 그 안에 오지 못하면 동생은 물고기 밥이 될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닦았다. 박 형사, 얼마나 남았어? 5분이면 도착해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다시 거세지고 있었다. 멀리 어둠 속에 흉물스럽게 서 있는 낡은 콘크리트 건물이 보였다.
폐쇄된 배수 펌프장. 넝쿨 식물로 뒤덮인 외벽은 마치 괴물의 입처럼 보였다. 저기다. 민영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펌프장의 녹슨 철조망 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철문이 날아가고 벤이 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민영은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그녀는 트렁크에서 긴 쇠파이프와 플래시를 챙겼다. 교수님은 차에 계세요. 제가 들어갑니다. 아니, 나도 간다. 지우는 휠체어를 내릴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보조석 글러브 박스에서 자신의 지팡이를 꺼냈다. 마비된 다리를 보조기로 고정하고 지팡이에 의지해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극심한 통증이 허리를 타고 올라왔지만 아드레날린이 고통을 덮어버렸다. 교수님, 길 안내가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내 동생이야. 내가 가야 해. 지훈의 눈빛은 결연했다. 민영은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그에게 다가와 어깨를 부축했다. 알겠어요. 제 뒤에 딱 붙어요. 넘어지면 안 돼요.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빗물과 오물이 뒤섞인 지하 세계로 발을 내디뎠다. 펌프장 내부는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어디선가 웅궁거리는 기계음과 거세게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바닥의 물기를 확인했다. 지하다. 지하 2층 저수조가 있는 곳이야.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지훈에게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것보다 힘들었다. 민영이 거의 그를 업다시피 하며 계단을 내려갔다. 그때 지하 통로 끝에서 스피커를 통해 도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서 오십시오. 누추한 곳에 귀한 손님들이 오셨군요. 조명탄이 터지듯 통로 끝에 넓은 공간에 불이 켜졌다. 거대한 원형 저수조. 그 중앙에 수진이 의자에 묶인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물은 이미 그녀의 가슴팍까지 차올라 있었다. 오빠 언니. 수진이 울부짖었다. 차가운 빗물이 섞인 오수가 그녀의 천을 뺏어가고 있었다. 그 위쪽 난간에 강도윤이 하얀 가운을 입고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늦으셨군요. 이제 피날레를 장식할 시간입니다. 도윤이 리모컨 버튼을 누르려 했다. 안 돼. 민영이 본능적으로 쇠파이프를 던졌다. 파이프는 도윤을 향해 날아갔지만 그가 가볍게 몸을 피하며 난간에 부딪혔다. 야만적이시군요, 박 형사님. 하지만 관객은 무대에 난입하면 안 되죠. 도윤은 웃으며 다시 버튼을 눌렀다. 구구구구 하는 소리와 함께 펌프가 더 빠르게 돌아가며 물살이 거세졌다.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수진의 턱 끝까지 물이 찰랑거렸다. 지우는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강도윤, 나를 봐. 네가 원하는 건 나잖아. 수진이는 놔주고 나를 데려가. 내 다리, 내 목숨 다 줄 테니까. 비굴하시군요, 교수님. 천재의 자존심은 어디 갔습니까? 도윤은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자존심 따위 개나 줘버려. 네가 이겼어. 네가 맞았어. 너는 심판자고 나는 위선자야. 그러니까 제발 수진이는 살려줘. 지우는 난생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닿았다. 그것은 패배 선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민영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지금이야. 도윤은 지훈이 무릎 꿇는 모습에 희열을 느꼈다. 그토록 고고하던 천재가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 찰나의 순간 도윤의 시선이 지훈에게 고정되었다. 민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을 틈타 난간 기둥을 타고 소리 없이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보비나무로 단련된 그녀의 근력과 민첩성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있었다. 아니요, 교수님. 제가 이긴 게 아닙니다. 정의가 이긴 거죠. 이제 이 더러운 세상을 정화할. 도윤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정화는 내 썩어 빠진 머리부터 해.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민영이 도윤의 등 뒤를 덮쳤다. 그녀는 공중에서 몸을 날려 도윤의 손목을 걷어찼다. 리모컨이 공중으로 날아가 물속으로 풍덩 빠졌다. 이 미친. 도윤이 놀라 뒤를 돌아보며 메스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민영은 이미 전투 태세였다. 네가 좋아하는 뼈 내가 다 부러뜨려 줄게. 좁은 난간 위에서
의사와 형사의 살인마와 추격자의 숨막히는 육탄전이 시작되었다. 아래에서는 물이 계속 차오르고 지우는 절뚝거리며 수진을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수진아, 조금만 참아, 오빠가 갈게. 지우는 마비된 다리를 질질 끌며 차가운 오수 속을 헤쳐나갔다. 물은 차갑고 죽음은 가까웠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지는 춤은 우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며 짐승들의 포효와 같습니다. 물은 차오르고 시간은 말라가는 이 절박한 지하 공간에서 한지우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언어를 꺼내듭니다. 칼날보다 날카로운 말들이 살인마의 멘탈을 난도질하는 동안 박민영은 피 묻은 주먹으로 정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육체와 정신이 동시에 충돌하는 최후의 심리전입니다. 차가운 호수가 한지훈의 가슴팍까지 차올랐다. 그는 숨을 쉴 때마다 폐를 찌르는 듯한 물 비린내와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필사적으로 물살을 헤쳤다. 마비된 두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 그를 자꾸만 바닥으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지훈은 멈출 수 없었다. 눈앞에서 여동생 수진이 공포에 질린 채 턱 밑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빠, 살려줘. 수진의 목소리는 물소리에 묻혀 가늘게 떨렸다. 지훈은 이를 악물고 마지막 힘을 짜내어 수진이 묶여있는 의자에 도달했다. 그의 손이 수진의 손목을 올가맨 밧줄을 더듬었다. 젠장. 지훈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평범한 매듭이 아니었다. 외과 의사들이 수술 후 봉합할 때 사용하는 특수한 매듭, 서전스 노트, 서전스 낫이었다. 물속에서 미끄러운 손으로, 그것도 도구 없이 이 매듭을 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강도윤은 이 상황까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한편 머리 위 난간에서는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음이 들려왔다. 챙챙. 박민영은 좁은 난간 위에서 강도윤과 대치하고 있었다. 도윤의 손에는 날카로운 메스가 들려 있었고 민영은 쇠파이프를 든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도윤은 의사 가운을 휘날리며 마치 춤을 추듯 민영의 공격을 피했다. 그는 전문적인 무술가는 아니었지만 인체의 급소와 근육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박 형사님, 움직임이 둔하군요. 대퇴사두근에 무리가 온 것 같은데 제가 좀 봐드릴까요? 근육을 찢어서 이완시켜드리죠. 도윤이 비리하게 웃으며 메스를 휘둘렀다. 은색 섬광이 어둠을 갈랐다. 민영이 고개를 뒤로 젖히자 그녀의 뺨 위로 가느다란 핏줄기가 솟구쳤다. 아슬아슬했다. 닥쳐, 내 놈한테 진료받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겠어. 민영은 기합과 함께 쇠파이프로 도윤의 옆구리를 가격하려 했다. 하지만 좁고 미끄러운 난간은 그녀에게 불리했다. 도윤은 난간을 잡고 가볍게 도약해 민영의 등 뒤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메스를 꽂아내렸다. 에이, 여기. 민영이 신음하며 몸을 비틀었다. 왼쪽 어깨에 메스가 깊이 박혔다. 뜨거운 통증이 전해졌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팔꿈치로 도윤의 명치를 가격해 밀어냈다. 두 사람은 빗물과 피로 얼룩진 난간 위에서 위태롭게 거리를 벌렸다. 지우는 아래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수진의 얼굴은 이제 코끝까지 물에 잠기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밧줄을 풀 시간은 없었다. 펌프를 멈추거나 도윤이 가진 열쇠를 뺏어야 했다. 하지만 민영은 부상을 당했고 도윤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었다. 방법을 바꿔야 한다. 놈의 무기는 메스지만 나의 무기는 심리학이다. 지우는 수진에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고개를 최대한 들라고. 속삭인 뒤 고개를 들어 난간 위의 도윤을 향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펌프 소음을 뚫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강도윤, 아니, 이민석 거기서 뭘 하고 있지? 아버지가 보고 계시잖아. 알아. 도윤의 움직임이 칫 멈췄다. 아주 미세한 동요였지만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무슨 헛소리야. 아버지는 죽었어. 내가 죽였다고 태워버렸어. 도윤이 소리쳤다.
그의 평온하던 목소리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죽지 않았어. 내 머릿속에 살아있지. 너는 지금 아버지를 흉내내고 있을 뿐이야. 힘없는 여자를 묶어두고 물고문을 하는 꼴을 봐. 그게 네가 그토록 경멸하던 아버지와 뭐가 다르지. 너는 심판자가 아니라 그냥 학대받은 기억에 갇혀 징징거리는 어린애일 뿐이야. 닥쳐. 나는 달라. 나는 썩은 것을 도려내는 의사야. 도윤이 메스를 허공에 휘두르며 발악했다. 민영은 그 틈을 타 호흡을 가다듬으며 반격의 기회를 노렸다. 지우는 계속해서 도윤의 트라우마를 자극했다. 그는 프로파일링을 통해 파악한 도윤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네가 진짜 죽이고 싶은 건 수진이가 아니야. 방관했던 내 어머니지. 아버지가 너를 지하실에 가두고 때릴 때 문 밖에서 숨죽여 울기만 했던 어머니 너를 버린 그 여자를 미워하면서도 사랑해서 너는 여자들만 골라 죽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어. 사랑. 그게 사랑이라면 왜 너를 구하지 않았지? 왜 도망치지 않았지? 너는 어머니 대신 세상의 모든 약자를 벌하고 있는 거야. 네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남들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거지. 지훈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도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도윤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아버지의 고함 소리로 변하고 펌프 돌아가는 소리가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로 변했다. 민세호가 참아야 해. 아빠가 화나시잖아. 시끄러워 꺼져. 도윤이 허공을 향해 메스를 휘저었다. 그의 눈앞에 민영이 아닌 피를 흘리는 어머니의 환영이 보였다. 그의 완벽했던 이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금이야 박 형사. 지훈의 외침이 신호탄이 되었다. 민영은 고통을 무시하고 달려들었다. 보비남의 날치기 기술. 그녀는 몸을 낮춰 도윤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도윤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메스를 내려찍으려 했지만 민영이 한 발 빨랐다. 그녀의 오른쪽 주먹이 도윤의 턱을 정확히 올려쳤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윤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이어지는 민영의 연타. 명치복부, 그리고 다시 턱. 그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를 주먹에 실었다. 이건 내 파트너 다리를 위한 거다. 이건 수진이를 위한 거고, 그리고 이건 내가 징계먹은 몫이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난간 끄트머리로 몰렸다. 하지만 그는 끈질겼다. 입가에 피를 흘리면서도 그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웃었다. 재밌어. 아주 재밌어. 그래. 이렇게 나와야지. 도윤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리모컨은 물에 빠졌지만 그에게는 비상용 스위치가 있었다. 펌프장의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는 스위치. 그걸 누르면 이곳은 1분 안에 완전히 수몰된다. 다 같이 죽자. 그게 가장 완벽한 정화야. 도윤이 스위치를 누르려 했다. 민영과의 거리는 2m. 맞기에는 너무 멀었다. 그 순간 물속에 있던 지훈이 자신의 지팡이를 힘껏 던졌다. 물에 젖어 무거워진 나무 지팡이는 회전하며 날아가 도윤의 손등을 강타했다. 아기. 도윤이 스위치를 떨어뜨렸다. 작은 플라스틱 덩어리가 바닥을 굴러 난간 틈새에 끼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영이 도윤의 멱살을 잡았다. 끝내자 이 미치광기 의사 선생. 민영은 도윤의 몸을 들어 올려 보비남의 유술기술인 허리 후리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도윤은 민영의 옷깃을 잡고 늘어졌다. 두 사람은 엉킨 채 난간 밖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내 다리가 되어주겠다며 그럼 날개도 꺾여봐. 도윤이 민영과 함께 물속으로 뛰어내리려 했다. 저 아래에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배수펌프에 흡입구가 있었다.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때 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다. 이번에는 고함이 아닌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마치 최면을 걸듯 조회의 먼지를 털어내니 비로소 뼈가 희고 맑구나. 도윤의 동작이 굳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매달려온 주문. 아버지의 목소리이자 자신의 신념. 타인의 살을 찢은 자, 제 영혼을 태워 갚으리라. 지훈은 범인이 바꾼 구절을 읊었다. 강도윤. 내 영혼은 이미 탔어. 이제 갚을 차례야.
그 1초의 정적.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초점을 잃었다. 과거의 망령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민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도윤의 손을 뿌리치고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발차기를 날렸다. 꺼져버려. 민영의 발이 도윤의 가슴팍에 장렬했다. 도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허공으로 날아갔다. 풍덩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그가 물속으로 처박혔다. 하지만 펌프 흡입구 쪽이 아닌 수진이 있는 저수조의 반대편 구석이었다. 민영은 난간을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교수님, 괜찮아요. 지우는 대답할 겨를이 없었다. 물은 이제 수진의 입을 덮고 코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수진은 숨을 참으며 눈을 질끈 감고 있었다. 지우는 물속으로 잠수했다. 도윤이 떨어뜨린 메스가 바닥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시야는 흙탕물 때문에 거의 제로였다. 그는 손의 감각만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손끝에 날카로운 것이 스쳤다. 베인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나왔지만 지우는 메스를 꽉 쥐었다. 그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수진의 등 뒤로 잠수했다. 서전스 노트. 메스날을 매듭 사이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걷다. 자칫하면 수진의 손목 동맥을 건드릴 수 있는 상황. 지우는 떨리는 손을 멈추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천재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동생이다. 지우는 자기 암시를 걸며 메스에 힘을 주었다. 툭 하는 느낌과 함께 밧줄 하나가 끊어졌다. 연이어 두 번째 밧줄도 끊어냈다. 수진의 팔이 자유로워졌다. 지우는 수진을 끌어안고 수면 위로 솟구쳤다. 부하. 수진이 기침을 하며 물을 토해냈다. 어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우는 수진을 안고 펌프장 가장자리 얕은 곳으로 이동했다. 민영이 난간에서 뛰어내려와 그들을 도왔다. 어서 나가요. 펌프가 과부하 걸려서 폭발할 수도 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출구를 향해 비틀거렸다. 그때 어두운 물속에서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아직 안 끝났어. 강도윤이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깨진 안경 사이로 피 섞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한쪽 팔이 기이하게 꺾여 있었지만 그의 손에는 민영이 떨어뜨렸던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그는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끈질긴 새끼. 민영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지훈이 그녀를 막아섰다. 아니, 이번엔 내가 한다. 교수님. 지훈은 물속에 잠겨있던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물 덕분인지 아니면 극도의 흥분 상태 때문인지 발가락 끝에 미세한 감각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민영의 어깨를 짚고 일어섰다. 지팡이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강도윤, 내 치료는 실패했어. 이제 내가 너를 진단해주지. 지훈이 비틀거리며 한 걸음 내디뎠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너는 환자가 아니야. 너는 그저 폐기물일 뿐이다. 도윤이 괴성을 지르며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지훈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도윤의 품으로 파고들며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해 머리로 도윤의 코를 들이받았다. 박치기. 가장 원초적이고 무식한 공격. 퍽!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도윤은 뒤로 벌러덩 넘어지며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이번에는 다시 올라오지 않았다. 물 위로 붉은 피가 번져 나갔다.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영이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다. 교수님 서셨어요. 방금 두 발로 서셨다고요. 그래, 봤어. 나 아직 쓸만하지. 지훈은 피 묻은 얼굴로 씩 웃었다. 수진이 다가와 지훈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이번에는 진짜 경찰들이었다. 지훈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깨진 천장 틈으로 빗줄기가 멈추고 희미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끝났다. 아니요, 교수님.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에요. 민영이 지훈의 손을
손을 잡았다. 그렇게 맞잡은 손에서 뜨거운 전율이 흘렀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감각, 그리고 승리했다는 벅찬 감동이었다. 어둠은 물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겪은 이 밤은 영원히 그들의 영혼에 각인될 것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햇살이 듭니다. 상처는 아무런 흉터가 되지만 그 흉터는 우리가 고통을 이겨냈다는 훈장이기도 합니다. 한지훈과 박민영 두 사람은 이제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와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갑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그들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의 첫 페이지입니다. 서울대학병원의 VIP 병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눈부셨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은 한지훈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사과를 깎고 있는 박민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과도 대신 어울리지 않는 투박한 손길이 머물러 있었고 사과는 껍질보다 과육이 더 많이 잘려나가고 있었다. 박 형사님, 지금 사과를 깎는 겁니까? 아니면 사과를 고문하는 겁니까? 지훈의 핀잔에 민영은 입을 삐죽이며 깎다만 사과 조각을 지훈의 입에 쑥 넣었다. 주는 대로 드세요. 제 손은 범인 잡는 손이지 과일 깎는 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형사가 아니라 경위님이라고 불러주시죠. 저 오늘부로 복직 명령 떨어졌으니까. 민영의 목소리에는 다시금 활기가 넘쳤다. 강도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민영에게 씌워졌던 폭력경찰이라는 오명은 깨끗이 씻겨나갔다. 오히려 단신으로 연쇄 살인마를 제압하고 인질을 구출한 영웅으로 대서특필되었다. 물론 그녀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지훈의 병실로 출근 도장을 찍고 있었지만 말이다. 축하해. 이제 다시 그 지겨운 잠복근무와 컵라면 생활로 돌아가는군. 부러우면 교수님도 빨리 퇴원해서 합류하시든가요. 아참, 오늘 재활치료 결과는 어때요? 민영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펌프장에서의 기적 같았던 순간 그가 두 발로 서서 박치기를 날렸던 그 기억은 꿈이 아니었다. 의사들의 소견에 따르면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한 일시적 마비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해제된 것이라고 했다. 물론 신경 손상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기에 꾸준한 재활이 필요했다. 나쁘지 않아. 지팡이 짚고 10m 걷기 성공했어. 담당 의사가 놀라더군. 인간의 회복력이 아니라 좀비의 생명력 같다고. 지훈은 덤덤하게 말했지만 민영은 그가 이 결과를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의자를 끌어당겨 지훈의 침대 곁에 앉았다. 거봐요. 제가 뭘 했어요. 교수님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 내 덕분이야. 네가 그 어둠 속에서 내 손을 놓지 않아줬으니까. 지훈이 민영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투박하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지만 지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다. 민영은 얼굴을 붉히며 슬그머니 손을 뺐지만 싫지 않은 기색이었다. 아이 참, 닭살 돋게 왜 이러세요? 우리 사이가 뭔데? 지훈이 안경 너머로 짓궂은 눈빛을 보냈다. 민영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생사를 함께한 전우. 훌륭한 비즈니스 파트너. 그게 다야. 나는 내 다리가 되어준 여자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병실 안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민영은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 벌떡 일어났다. 아, 수진이 올 시간 다 됐네. 제가 마중 나갈게요. 민영이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가자 지훈은 소리내어 웃었다. 웃음. 사고 이후 잃어버렸던 진짜 웃음이었다. 6개월 후 한강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강물 위로 눈처럼 내렸다. 벤치에 앉아있던 지훈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는 여전히 조금 불편했지만 휠체어는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저 멀리서 민영이 아이스크림 2개를 들고 뛰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단발머리가 바람에 찰랑거렸다. 교수님, 아니 한지훈 씨 여기요. 초코맛이랑 바닐라 맛. 민영이 숨을 몰아쉬며 아이스크림을 건넸다. 지훈은 손수건을 꺼내
민영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뛰지 말라니까. 넘어져서 또 무릎 깨지면 어쩌려고. 제가 어린애예요. 그리고 저 튼튼한 거 아시면서. 두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강변을 걸었다. 속도는 느렸지만 보폭은 완벽하게 맞았다. 그 녀석 소식 들었어. 지훈이 문득 물었다. 강도윤. 그는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치료감호소에 수감되었다. 네, 독방에서 벽만 보고 있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도 거의 안 먹고 가끔 혼자서 중얼거린대요. 그 시 구절들. 민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는 영원히 그 지하실에서 나오지 못할 거야. 스스로 만든 감옥이니까. 하지만 우리는 나왔지. 지훈은 멈춰 서서 강물을 바라보았다. 6개월 전 죽음의 문턱까지 차올랐던 그 물은 이제 평온하게 흐르고 있었다. 박민영. 네,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탐정사무소 진짜로 개업할 생각 없어. 경찰 월급 2배 준다는 약속 아직 유효한데. 민영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경찰이 좋아요. 범죄 현장에서 뛰고 구르고 수갑 채우는 그 짜릿함이 제 적성이거든요. 거절인가 아쉽군. 유능한 인재를 놓쳐서. 대신 민영이 지훈의 앞을 막아서며 눈을 맞췄다. 자문위원 자리는 계속 맡아주세요. 제가 발로 뛰고 교수님이 머리로 뛰고 우리 콤비 꽤 괜찮지 않았어요. 지훈은 미소 지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닌 영원한 파트너십의 제안이었다. 조건이 있어. 뭔데요? 또 비싼 소고기 사달라는 건 아니겠죠? 아니, 위험한 현장에 들어갈 땐 반드시 내 허락을 받을 것. 그리고 다치지 말 것. 그건 노력은 해볼게요. 민영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지훈의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지팡이를 벤치에 기대어 놓고 두 손으로 민영의 얼굴을 감쌌다. 노력으로는 부족해. 약속해.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민영은 눈을 감았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그것은 격정적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 깊고 단단한 입맞춤이었다. 강바람이 그들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멀리서 수진이 도시락을 들고 뛰어오며 그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오빠 언니, 나 다 봤어.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다. 민영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지훈은 헛기침을 하며 딴청을 피웠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전하고 어딘가에는 또 다른 악이 숨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울 것은 없었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상처 입은 천재와 날개 꺾인 새가 만나 서로의 날개가 되고 다리가 되어 가장 높고 먼 곳까지 날아오를 테니까. 자, 가자. 밥 먹고 또 일하러 가야지. 민영이 씩씩하게 앞장섰다. 지훈은 지팡이를 짚고 그러나 당당한 걸음으로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래, 가자. 어디든.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길게 이어졌다. 긴 겨울이 지나고 바야흐로 완연한 봄이었다. 이것으로 우리의 길었던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의미 있는 즐거움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작품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